피투성이로 실려온 노인의 심장이 멈추는 순간 은정이 온 힘을 다해 생명을 되살렸다. 당신이 저를 살려주셨군요. 한선우의 아내로서 말입니다. 회장의 말에 은정이 경악했다. 우리 남편을 어떻게 아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외치는 은정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선우는 저 때문에 죽었습니다. 사고가 아니라 살해당한 겁니다. 잔혹한 진실이 폭탄처럼 터졌다. 20년간 믿어온 모든 것이 거짓이었다는 충격에 은정이 주저앉으며 절규했다.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무료 버튼인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복이 찾아올 거예요. 한은정은 오늘도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알람 소리보다 먼저 몸이 반응하는 게 벌써 습관이 되어버렸죠. 25년째 반복되는 일상이었습니다.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며 은정은 무릎과 어깨가 뻐근한 걸 느꼈어요. 예전엔 이런 게 없었는데 언제부터인가 몸 곳곳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원룸 화장실 거울 앞에 서서 세수를 하는데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어느새 목에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고 머리카락 사이사이로 흰머리가 부쩍 늘어났더군요. 손등에도 검은 반점들이 몇 개 생겨 있었습니다. 벌써 60이구나. 정말 늙었네.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은정은 미지근한 물에 인스턴트 커피를 탔습니다. 설탕은 넣지 않았어요. 당뇨가 걱정되거든요. 작은 식탁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이른 새벽이라 아직 거리는 조용했죠. 가끔 출근하는 사람들이 지나갈 뿐이었습니다. 은정의 집은 병원 근처 낡은 원룸이었어요. 남편이 죽고 나서 큰 집을 정리하고 이곳으로 이사 온 지도 벌써 15년이 넘었습니다. 처음엔 임시로 살려고 했는데 어느새 영구적인 보금자리가 되어버렸죠. 벽지는 곳곳이 뜯어져 있었고 수도꼭지에서는 물이 똑똑 떨어지는 소리가 계속 났습니다. 하지만 은정에게는 이 작은 공간이 전부였어요. 서랍에서 낡은 지갑을 꺼내 잔돈을 세어봤습니다. 버스비와 점심값 정도는 있었죠. 은정의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혼자 사는 데는 충분했습니다. 특별히 사고 싶은 것도 가고 싶은 곳도 없었거든요. 병원 유니폼을 입으며 은정은 옷장 구석에 있는 사진을 바라봤어요. 남편 선우와 어린 아들이 함께 찍은 가족 사진이었습니다. 선우는 웃고 있었고 아들은 아빠 어깨에 매달려 있었죠. 그때가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었어요. 선우야, 오늘도 힘내서 일해야지. 사진을 쓰다듬으며 은정은 작게 속삭였습니다. 남편이 죽은 지 20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그리웠어요. 특히 외롭거나 힘들 때면 더욱 간절하게 그를 불러보곤 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은정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아들 민준이에게 전화를 걸어보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화면에 뜬 번호를 보고는 다시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어요. 벌써 3년째 꺼져 있는 번호였습니다. 민준이는 대학 졸업 후 서울로 올라갔어요. 처음엔 가끔 안부 전화를 했습니다. 직장은 잘 다니고 있는지, 밥은 제때 먹고 있는지 물어보곤 했죠. 하지만 점점 전화 간격이 길어지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아예 연락이 끊어졌습니다. 은정은 아들을 찾으려고 노력했어요. 마지막으로 다녔던 회사에 전화도 해보고 친구들에게도 연락해봤습니다. 하지만 모두들 연락처를 모른다고 했어요. 심지어 전화번호까지 바꿔버렸더군요. 내가 뭘 잘못했을까? 혹시 민준이한테 상처를 줬나? 버스에 올라 창가 자리에 앉으며 은정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아마도 혼자 아들을 키우느라 너무 바빴던 게 아닐까 싶었어요. 병원 일에만 매달려 있느라 아들과 충분한 시간을 보내지 못했거든요.
응급실에 도착하자 동료들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은정 언니, 오늘도 제일 일찍 오셨네요. 우리 에이스가 왔구나. 오늘도 잘 부탁해요. 젊은 간호사들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어요. 은정은 이곳에서 정말 믿음직한 선배였거든요. 25년 동안 지각이나 결근을 한 번도 하지 않았고 어떤 응급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처했습니다. 환자들도 은정을 좋아했어요. 항상 따뜻하고 친절하게 대해주었거든요. 그래, 오늘도 화이팅 하자. 은정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지만 속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이제 퇴직까지 정말 한 달밖에 안 남았거든요. 병원장은 계속 일해달라고 부탁했지만 은정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오전 내내 응급 환자들이 밀려들었습니다. 교통사고 환자, 심장마비 할아버지, 계단에서 넘어진 할머니까지. 은정은 능숙하게 환자들을 돌봤어요. 25년의 경험이 몸에 배어 있었거든요. 점심시간이 되자 은정은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싶었어요. 편의점에서 산 김밥을 먹으며 멀리 보이는 산을 바라봤습니다. 벌써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죠. 단풍이 곱게 물든 산을 보니 문득 자신의 인생도 저렇게 조용히 저물어가는 건 아닐까 싶었습니다. 나도 이제 평범하게 늙어가겠구나. 은정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특별할 것도 없고 놀라운 변화도 없이 그냥 조용히 늙어갈 것 같았어요. 퇴직 후에는 이 작은 원룸에서 혼자 지내며 가끔 동네 할머니들과 어울리다가 그렇게 생을 마감하게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오후에도 응급실은 바빴어요. 하지만 은정은 항상 그랬듯이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해나갔습니다. 환자 보호자들을 안심시키고 의사들을 보조하고 젊은 간호사들을 도와주며 하루를 보냈죠. 퇴근길에 마트에 들렀습니다. 혼자 사는 집이라 살 것도 별로 없었어요. 라면 2개, 우유 1팩, 바나나 3개면 충분했습니다. 계산대에서 앞에 선 가족을 바라봤어요. 아이가 엄마에게 과자를 사달라고 조르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부러웠어요. 집에 돌아와 간단히 저녁을 먹었습니다. 라면 1개와 김치 몇 점이 전부였죠. 텔레비전을 켜니 가족 드라마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화목한 가족들의 이야기를 보니 더욱 외로워졌어요. 채널을 돌려봤지만 마음에 드는 프로그램은 없었습니다. 결국 텔레비전을 끄고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의 작은 얼룩을 바라보며 은정은 생각했습니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될 거라고, 퇴직까지 한 달만 버티면 된다고 말이죠. 그냥 조용히 끝내고 싶었어요. 하지만 은정은 몰랐습니다. 바로 내일 밤 자신의 평범했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운명적인 순간이 기다리고 있다는 걸 말이죠. 다음 날 밤 11시, 은정은 야간 근무를 서고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조용한 밤이었어요. 응급실에는 감기로 온 할머니 한 분과 술에 취해 넘어진 아저씨 정도만 있었죠. 은정은 환자 차트를 정리하며 조용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얼마 안 남았네. 퇴직까지 29일. 달력을 보며 은정은 복잡한 마음이 들었어요. 설레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25년 동안 해온 일을 그만둔다는 게 쉽지 않았거든요. 그때였습니다. 응급실 문이 급하게 열리며 구급차가 도착했어요. 구급대원이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중증 외상 환자입니다. 의식 잃고 출혈 심해요. 은정의 몸이 반사적으로 움직였습니다. 25년의 경험이 순간적으로 발동된 거죠. 응급실로 들어오는 환자를 보는 순간 은정은 깜짝 놀랐어요. 온몸이 피투성이었거든요. 머리와 가슴, 팔다리까지 여러 곳에서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계단에서 굴러떨어졌다고 하는데
출혈이 멈추지 않아서요. 환자는 70대 후반으로 보이는 노인이었습니다. 의식을 잃은 상태였고 숨소리도 가빠졌어요. 당직 의사가 급히 달려왔지만 다른 수술 때문에 곧바로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은정 씨, 일단 응급처치 부탁해요. 제가 빨리 마무리하고 올게요. 네, 알겠습니다. 은정은 침착하게 환자를 살펴봤어요. 가장 심각한 건 복부 출혈이었습니다. 뇌출혈일 가능성이 높았죠. 혈압도 계속 떨어지고 있었고요. 이 상태로는 위험했습니다. 간호사님들 수혈 준비하고 산소 공급 늘려주세요. 은정은 능숙하게 지시했어요. 젊은 간호사들이 당황하고 있을 때 은정만은 차분했습니다. 환자의 상처를 하나씩 확인하며 출혈 부위를 찾아 압박했어요. 손끝에서 느껴지는 환자의 생명력이 점점 약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실 거예요. 조금만 버티세요. 은정은 환자에게 작게 속삭이며 계속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환자의 얼굴을 자세히 보니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걸 생각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심전도 모니터에서 경고음이 울렸어요. 환자의 심박수가 급격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심정지 직전이었죠. 은정은 더욱 빠르게 움직였어요. 출혈 부위를 정확히 찾아 강하게 압박하고 혈압을 올리기 위해 다리를 높게 올렸습니다. 안 돼요. 이러면 안 돼요. 은정의 목소리에 간절함이 담겨 있었어요. 환자를 살리고 싶다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손으로 출혈 부위를 압박하면서 다른 손으로는 심폐소생술을 준비했어요.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환자의 심박수가 다시 안정되기 시작한 거예요. 출혈도 조금씩 멈춰가고 있었습니다. 은정의 정확한 응급처치가 효과를 본 거죠. 다행이다. 살아나고 있어요. 은정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때 당직 의사가 달려왔어요. 어떻게 됐어요? 출혈은 멈췄고 심박수도 안정됐습니다. 하지만 정밀 검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정말 대단해요, 은정 씨. 이 상태였으면 위험할 뻔했는데. 의사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환자는 곧바로 중환자실로 옮겨졌어요. 은정은 피 묻은 손을 씻으며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흘 후 은정은 중환자실 앞을 지나가다가 깜짝 놀랐어요. 그날 밤 응급처치했던 환자가 의식을 되찾고 앉아 있었거든요. 더 놀라운 건 그 환자 주변에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여러 명 서 있다는 거였어요. 마치 중요한 인물 같았습니다. 저분이 누구시길래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은정이 궁금해하고 있을 때 병원장이 다가왔어요. 은정 씨, 혹시 시간 있어요? 환자분이 당신을 찾고 있어요. 저를요? 왜요?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꼭 만나고 싶다고 하네요. 은정은 어리둥절했지만 중환자실로 향했습니다.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길을 열어주었어요. 환자는 은정을 보자 눈물을 글썽이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당신이 저를 살려주셨다고 들었어요. 환자의 목소리는 생각보다 힘이 있었어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환자가 은정을 보는 눈빛이 단순히 고마워하는 것 이상이었거든요. 아니에요. 제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은정이 겸손하게 대답하자 환자가 진지한 표정을 지었어요.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한은정입니다. 환자의 눈이 크게 떠졌어요. 마치 뭔가를 확인한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한은정. 맞군요. 정말 당신이었어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은정은 더욱 혼란스러워졌어요. 환자가 자신을 아는 듯한 말투였거든요. 저는 최만수입니다. 대한그룹 회장이고요.
대한그룹이라는 이름을 듣는 순간 은정은 깜짝 놀랐어요. 전국에서 손꼽히는 대기업이었거든요. 그런 회사의 회장을 자신이 살렸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회장님께서 저를 어떻게 아시는 거예요? 최만수 회장은 잠시 망설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30년 전 일입니다. 혹시 한선우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은정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한선우는 바로 자신의 남편 이름이었거든요. 20년 전에 사고로 세상을 떠난 남편 말입니다. 그건 제 남편 이름인데요. 어떻게 아시는 거예요? 최만수 회장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어요. 역시 그렇군요. 선우는 저의 은인이자 저의 죄이기도 합니다.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 은정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남편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니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최만수 회장은 더 말하지 않고 주변 사람들에게 눈짓했어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하지만 곧 다시 만나야 할 일이 있을 겁니다. 은정은 어리둥절한 채로 중환자실을 나왔어요. 남편의 이름을 아는 낯선 회장, 그리고 은인이자 죄라는 수상한 말. 모든 게 미스터리였습니다. 그날 밤 은정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남편 선우에 대한 기억들이 되살아났거든요. 그리고 최만수 회장이 왜 남편을 알고 있는지 궁금해 미칠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은정은 최만수 회장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남편 선우에 대해 뭔가 알고 있는 것 같았지만 더 이상 말해주지 않았거든요. 병원에서도 회장은 퇴원해서 연락이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은정 언니 무슨 생각을 그렇게 해요? 젊은 간호사가 물어봤지만 은정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설명하기엔 너무 복잡한 일이었거든요. 그냥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날 오후 응급실 데스크에 전화가 걸려왔어요. 간호사가 은정을 불렀습니다. 은정 선생님, 전화 받으세요. 대한그룹에서 온 전화래요. 은정의 심장이 쿵 떨어졌어요. 드디어 연락이 온 거였습니다. 수화기를 들자 정중한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한은정 선생님이시죠? 저는 최만수 회장님의 비서 김태호입니다. 회장님께서 선생님을 뵙고 싶어 하십니다. 언제 말씀이세요? 지금 당장 가능하시다면 차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고 하시네요. 은정은 잠시 망설였어요. 근무 시간이었거든요. 하지만 남편에 대한 진실을 알고 싶은 마음이 더 컸습니다.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30분 후 검은색 고급 승용차가 병원 앞에 도착했어요. 은정은 처음 타보는 고급차에 조금 움츠러들었습니다. 차는 시내를 벗어나 산중턱에 있는 대저택으로 향했어요. 저택에 도착하자 은정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드라마에서나 보던 거대한 집이었거든요. 넓은 정원과 분수대, 그리고 궁전 같은 건물이 펼쳐져 있었어요. 이런 곳에서 사는 사람이 있구나. 은정은 감탄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자신의 작은 원룸과는 너무나 다른 세상이었어요. 응접실로 안내받은 은정은 최만수 회장을 다시 만났습니다. 병원에서 봤을 때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어요. 정장을 차려입고 앉아있는 모습이 진짜 대기업 회장 같았습니다.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차라도 한 잔 드시죠.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은정은 긴장해서 차를 거절했어요. 최만수 회장은 은정을 자세히 바라보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먼저 제 이야기부터 해야겠군요. 30년 전 저는 지금처럼 회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직장인이었죠. 네. 그때 저희 회사에 비자금 사건이 터졌어요. 정치인들에게 돈을 건네준 일이 발각된 거죠. 저는 그 일에 연루되어 있었습니다.
최만수 회장의 목소리에 후회가 묻어났어요. 선우는 그때 저희 회사 격리부에서 일했습니다.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비자금 사건을 조사하다가 회장은 말을 멈췄어요. 마치 계속 말하기 어려운 듯 했습니다. 뭘 조사하다가요? 은정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남편의 죽음과 관련된 이야기인 것 같았거든요.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고발하려고 했어요. 하지만 뭐요? 사고가 났습니다. 아니, 사고로 위장된 거였죠. 그 말을 듣는 순간 은정은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남편이 단순한 교통사고로 죽은 게 아니라는 뜻이었거든요. 그럼 우리 남편이, 네, 저 때문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제가 먼저 고발했어야 하는데 겁이 나서 망설였어요. 그 사이에 선우가 먼저 움직였고 최만수 회장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20년 동안 죄책감에 시달렸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저를 살려주셨어요. 이게 운명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은정은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남편의 죽음에 대한 충격적인 진실을 들었거든요. 그동안 교통사고라고 믿고 있었는데 사실은 누군가에 의한 것이었다니. 그래서 저를 부르신 거예요? 그것도 있지만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최만수 회장이 배를 눌렀어요. 곧 여자아이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15살쯤 되어 보이는 예쁜 소녀였어요. 하지만 표정이 어둡고 슬퍼 보였습니다. 설이나 인사해. 안녕하세요. 소녀가 작은 목소리로 인사했어요. 은정은 그 아이를 보는 순간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어디선가 본 듯한 얼굴이었거든요. 이 아이는 제 손녀 최설인입니다. 부모를 잃고 저와 살고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은정이 다정하게 인사하자 설인이 은정을 유심히 바라봤어요. 그리고 갑자기 은정에게 다가와서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엄마 냄새가 나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은정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어요. 왜 이 아이가 자신에게서 엄마 냄새가 난다고 하는 걸까요? 처음 만난 아이인데 말이에요. 설이나 무슨 말이니? 최만수 회장이 당황하며 물었지만 설이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은정을 계속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아이가 좀 예민해서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은정의 마음은 괜찮지 않았어요. 설인을 보는 순간부터 이상한 감정이 들었거든요. 마치 오래전에 잃어버린 뭔가를 찾은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사실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최만수 회장이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무엇인지요? 설인이의 양어머니가 되어주시면 안 될까요? 은정은 깜짝 놀랐어요. 갑작스러운 제안이었거든요. 왜 하필 저에게 그런 부탁을요? 당신은 선우의 아내였고 저를 살려준 은인입니다. 그리고 회장은 잠시 망설이더니 계속 말했어요. 설인이에게 진짜 어머니가 필요합니다. 저는 너무 늙었고 이 집 사람들은 설인이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아요. 은정은 설인이를 다시 바라봤어요. 아이의 눈에 깊은 외로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자신의 어린 시절을 보는 것 같았어요. 갑작스러운 제안이라는 걸 압니다. 시간을 드릴 테니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네, 생각해 보겠습니다. 은정이 대답하자 설인이 다시 다가왔어요. 그리고 은정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아줌마, 정말 엄마 냄새가 나요. 따뜻하고 포근한 냄새요. 설인의 말에 은정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이 아이는 왜 이렇게 자신을 그리워하는 걸까요? 처음 만났는데도 말이에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은정은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의 죽음에 대한 진실, 그리고 설인이라는 아이. 모든 게 운명 같았어요. 정말 이상한 일들이 계속 일어나네.
은정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평범했던 자신의 인생이 갑자기 드라마 같아졌어요. 그리고 서린이의 마지막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엄마 냄새가 나요. 사흘 동안 은정은 최만수 회장의 제안을 두고 고민했습니다. 서린이의 양어머니가 된다는 것, 그것은 자신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계속 서린이의 외로운 눈빛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엄마 냄새가 난다던 그 말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은정은 마음을 정했어요. 병원에 사직서를 내고 서린이와 함께 살기로 한 것입니다. 동료들은 모두 놀랐지만 은정의 결심은 확고했어요. 정말 괜찮을까요, 언니? 갑자기 재벌가로 들어간다는 게. 젊은 간호사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은정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을 거야. 그 아이가 날 필요로 하는 것 같아. 일주일 후 은정은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최만수 회장의 저택에 들어섰습니다. 다시 봐도 엄청나게 큰 집이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관광객이 아니라 이곳에서 살게 될 사람으로서 바라보는 거였죠. 어서 오세요. 집사가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은정은 어색하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어요.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회장님께서 응접실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응접실에 들어가자 최만수 회장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그런데 옆에는 날카로운 인상의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소개해드리죠. 제 동생 최명숙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은정이 인사하자 최명숙은 차갑게 바라봤어요. 눈빛부터가 곱지 않았습니다. 오라버니, 정말 이분을 서린이 어머니로 삼으시겠다는 건가요? 그렇다. 간호조무사 출신이 우리 집안과 어울릴까요? 서린이는 최가의 후계자인데. 최명숙의 말에 은정은 위축되었어요. 자신이 이 집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걸 실감했거든요. 명숙아, 그만해. 최만수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지만 최명숙은 계속 은정을 노려봤어요. 그때 정장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40대 중반으로 보이는데 인상이 교활해 보였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장도연입니다. 명숙의 사위죠. 장도연은 정치인 특유의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어요. 하지만 그 미소 뒤에 뭔가 음흉한 것이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한은정 씨시죠? 많이 들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갑자기 우리 집에 오시게 되어서 당황스러우시겠어요. 뭔가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장도연의 말은 친절해 보였지만 은정은 불편함을 느꼈어요. 뭔가 진심이 아닌 것 같았거든요. 서린이는 어디 있나요? 은정이 물어보자 최만수 회장이 미소를 지었어요. 방에서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같이 가보시죠. 서린이의 방은 2층 끝쪽에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은정은 깜짝 놀랐어요. 방이 너무 예뻤거든요. 분홍색 벽지에 인형들이 가득하고 커다란 침대와 책상이 있었습니다. 서린아, 엄마가 오셨다. 최만수 회장이 말하자 서린이 책상에서 고개를 들었어요. 은정을 보자 서린이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정말 오셨어요. 서린이 뛰어와서 은정을 안았어요. 그 순간 은정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런 감정은 오랜만이었어요. 응, 이제 같이 살게 됐어. 정말요? 매일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매일 봐야지. 서린이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니 은정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어요. 이 선택이 옳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 제 방 구경해요. 서린이 은정의 손을 잡고 방 안을 돌아다녔어요. 그런데 책장 앞에서 은정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책장 한쪽에 오래된 손목시계가 놓여 있었거든요. 그 손목시계를 보는 순간 은정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그건 남편 선우가 늘 차고 다니던 시계였거든요. 죽기 전날까지 차고 있던 바로 그 시계 말이에요. 설이나, 이 시계는 어디서 난 거니? 은정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설인이는 시계를 바라보더니 슬픈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아빠가 주신 거예요. 아빠가? 진짜 아빠 말고요. 저를 키워주신 아빠가 주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은정은 혼란스러웠어요. 남편의 시계가 왜 여기 있는 건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시계를 자세히 보니 틀림없이 선우의 것이었어요. 뒷면에 새겨진 이니셜까지 그대로 있었습니다. 설이나, 그 아빠 성함이 뭐였니? 한선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은정은 다리에 힘이 빠져 주저앉을 뻔했어요. 한선우는 분명 자신의 남편 이름이었는데 설인이를 키웠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선우 아빠가 너를 키웠다고? 네. 아주 어릴 때부터요. 그런데 제가 5살 때 돌아가셨어요. 은정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남편이 죽었을 때 아들 민준이는 5살이었습니다. 그런데 설인이도 그때 5살이었다는 거예요? 이상한 우연의 일치였습니다. 설이나, 혹시 선우 아빠에게 다른 가족이 있었는지 아니? 설인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들이 있었어요. 민준이 오빠라고 불렀거든요. 은정은 충격에 휩싸였어요. 민준이는 자신의 아들 이름이었거든요. 그럼 설인이는 남편과 어떤 관계일까요? 혹시? 설이나, 너 혹시? 그때 방문이 열리며 최명숙이 들어왔어요. 설이나, 할아버지가 부르신다. 최명숙은 은정이 시계를 보고 있는 걸 눈치챘는지 인상을 찌푸렸어요. 뭘 그렇게 자세히 보고 있어요? 아, 그냥 예쁜 시계라서요. 은정은 얼른 둘러댔어요. 하지만 최명숙의 시선이 의심스럽게 느껴졌습니다. 설인이가 방을 나간 후 은정은 혼자 시계를 다시 바라봤어요. 확실히 남편의 시계가 맞았습니다. 그런데 왜 설인이가 갖고 있는 걸까요? 그리고 설인이는 정말 누구일까요? 혹시 설인이가? 은정의 마음속에 믿기 어려운 추측이 떠올랐어요. 하지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너무나 충격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날 밤 은정은 새로 배정받은 방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남편의 시계, 설인이와의 이상한 인연, 그리고 마음 한구석에서 솟아오르는 알 수 없는 감정들, 모든 게 뒤엉켜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어요. 은정은 달을 바라보며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선우야, 설인이가 누군지 알 것 같아. 설마 그런 일이 있을까? 정말 그런 거라면. 은정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만약 자신의 추측이 맞다면 이 모든 만남은 정말 운명이었습니다. 은정이 최가에서 지낸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설인이와의 생활은 생각보다 행복했어요. 매일 아침 설인이를 깨우고 아침 식사를 함께하며 학교에서 돌아오면 숙제를 도와주었죠. 마치 진짜 모녀가 된 것 같았습니다. 엄마, 오늘 학교에서 친구들이 부러워했어요. 왜? 도시락이 너무 맛있다고요. 엄마가 직접 만들어주신다고 했더니 모두 부러워하더라고요. 설인이의 환한 웃음을 보니 은정의 마음도 따뜻해졌어요. 이런 평범한 행복이 이렇게 소중한 줄 몰랐거든요. 하지만 집안의 다른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최명숙과 장도연은 여전히 은정을 경계하고 있었어요. 특히 최만수 회장이 은정을 점점 더 신뢰하는 모습을 보며 불안해하는 것 같았습니다. 형님, 정말 그 여자를 믿으시는 건가요? 어느 날 저녁 은정은 우연히 최명숙과 장도연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어요. 뭐가 문제냐? 갑자기 나타나서 형님의 마음을 사로잡았잖아요. 혹시 다른 목적이 있는 건 아닐까요? 그런 의심은 그만둬.
은정 씨는 진심으로 서린이를 사랑한다. 하지만 서린이는 최가의 유일한 후계자예요. 만약 그 여자가 서린이를 이용해서 장도연의 목소리에 음모의 냄새가 났어요. 은정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그날 밤 최만수 회장이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저녁 식사 중에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고통스러워하더니 의식을 잃은 거예요. 할아버지. 서린이가 소리쳤고 은정은 즉시 응급처치를 시작했습니다. 병원에서 오랫동안 일한 경험이 도움이 되었어요. 119에 신고하세요. 빨리. 은정의 지시에 따라 집사가 구급차를 불렀어요. 회장은 곧바로 병원으로 이송되었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인 발작이었어요. 회장님이 깨어나셨습니다. 의사의 말에 모두가 안도했어요. 최만수 회장은 은정을 보자 고마워하며 손을 잡았습니다. 또 당신이 저를 살려주셨군요. 다행히 큰일이 아니어서 다행입니다. 하지만 이 사건 이후로 집안 분위기가 이상해졌어요. 최명숙과 장도연이 은정을 보는 시선이 더욱 차가워진 거죠. 사흘 후 은정에게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침 뉴스를 보던 중 자신의 얼굴이 화면에 나온 거예요. 대한그룹 최만수 회장 독살 시도 의혹, 간호조무사 출신 여인 긴급 체포. 은정은 믿을 수 없었어요. 자신이 회장을 독살하려 했다는 뉴스가 나오고 있었거든요. 이게 무슨... 그때 경찰이 들이닥쳤습니다. 한은정 씨죠? 최만수 회장 독살 시도 혐의로 체포하겠습니다. 잠깐만요. 무슨 말씀이세요? 묵비권이 있으니 변호사를 부르시기 바랍니다. 은정은 어리둥절한 채로 수갑을 찼어요. 최명숙과 장도연은 안타까운 표를 지었지만 눈빛에는 안도감이 보였습니다. 서린아. 은정은 서린이를 불렀어요. 서린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달려왔습니다. 엄마, 엄마가 뭘 잘못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어. 진실은 밝혀질 거야. 하지만 서린이의 눈에는 의심이 어려 있었어요. 아직 어린아이였거든요. 왜 아줌마가 우리 할아버지한테... 서린이의 말에 은정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서린이마저 자신을 의심하고 있었거든요. 구치소로 끌려간 은정은 변호사를 만났어요. 하지만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증거가 너무 확실해요. 회장님 침실에서 독성 물질이 든 약봉투가 발견됐고 그 약봉투에는 당신의 지문이 묻어 있어요. 그럴 리가 없어요. 저는 그런 약을 만진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침실 옆 복도 CCTV에도 당신이 그날 밤 회장님 방 근처를 돌아다니는 모습이 찍혔어요. 은정은 절망했어요. 누군가 자신을 함정에 빠뜨린 게 분명했지만 어떻게 증명할지 몰랐거든요. 그날 밤 구치소에서 은정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린이가 자신을 의심하는 모습이 계속 떠올랐어요.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기분이었습니다. 선우야, 어떻게 해야 하지? 누군가 날 함정에 빠뜨렸어. 그때 간수가 다가왔어요. 면회객이 왔습니다. 은정은 깜짝 놀랐어요. 누가 자신을 면회 오겠어요? 면회실에 가보니 중년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태호입니다. 회장님의 비서였어요. 네, 기억해요. 그런데 왜 여기에? 김태호는 주변을 살피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회장님께서 깨어나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이걸 전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김태호가 작은 USB를 건네주었어요. 이 안에 진실이 들어있어요. 하지만 조심하세요. 위험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무슨 뜻이에요? 서린 양. 사실 당신의 친딸입니다.
15년 전 장도연이 아이를 빼앗아 간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은정의 온몸에 전율이 흘렀어요. 자신의 추측이 맞았던 거였습니다. 그럼 정말, 네, 서린이는 당신과 한선우 씨의 딸이에요. 남편이 죽고 나서 당신이 정신을 잃었을 때 장도연이 아이를 데려간 거죠. 은정은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어요. 서린이가 정말 자신의 딸이었다니. 그래서 처음 만났을 때부터 그렇게 끌렸던 거였구나. 그리고 이번 독살 사건도 장도연의 짓이에요. 당신을 제거하려고 꾸민 일입니다. 증거가 있나요? USB 안에 모든 게 들어있어요. 하지만 혼자서는 위험해요. 회장님께서 계획을 세우고 계시니 조금만 기다리세요. 김태호가 떠난 후 은정은 USB를 쥐고 생각에 잠겼어요. 서린이가 자신의 딸이라는 사실, 그리고 모든 게 장도연의 음모였다는 것.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서린이를 지키고 그 인간들을 무릎 꿇게 하겠어. 은정의 눈빛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라 자신의 딸을 되찾기 위해 싸우는 어머니가 된 거였습니다. 구치소 창문 너머로 달이 떠올랐어요. 은정은 달을 바라보며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 서린이를 되찾겠다고 말이에요. 구치소에서 이틀을 보낸 은정은 김태호가 준 USB를 숨겨두고 있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 동안 계속 생각했어요. 서린이가 정말 자신의 딸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모든 게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서린이가 처음 만났을 때부터 엄마 냄새가 난다고 했던 것, 남편 선우의 손목 시계를 갖고 있던 것, 가리고 자신을 보는 그 그리운 눈빛까지 모든 게 연결되어 있었어요. 정말 내 딸이었구나. 은정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15년 동안 모르고 지냈던 딸을 이제야 찾은 거였어요. 그런데 그 딸이 자신을 의심하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셋째 날 아침 갑작스럽게 면회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은정은 최만수 회장이나 김태호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면회실에 나가보니 뜻밖의 사람이 앉아 있었습니다. 서린아. 서린이가 눈을 빨갛게 올린 채 앉아 있었어요. 은정을 보자 서린이의 눈에서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 정말 엄마 맞죠? 서린이의 말에 은정의 가슴이 뭉클했어요. 아직도 자신을 엄마라고 부르고 있었거든요. 그럼 엄마야. 왜 이렇게 울고 있니? 할아버지한테 들었어요. 엄마가 정말 제 친엄마라고. 은정은 깜짝 놀랐어요. 최만수 회장이 서린이에게 진실을 말해준 거였군요. 그래서 더 혼란스러워요. 진짜 엄마인데 할아버지를 해치려 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아요. 서린이의 말에 은정은 안도했어요. 서린이가 여전히 자신을 믿어주고 있었거든요. 서린아, 엄마는 할아버지를 해치지 않았어. 누군가 엄마를 함정에 빠뜨린 거야. 정말이요? 정말이야. 엄마가 거짓말하겠니? 서린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사실 이상했어요. 장도연 아저씨가 자꾸 할아버지한테 엄마 욕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고모도 뭐라고 했는데? 엄마가 할아버지 재산을 노리고 왔다고. 그런데 전 그게 이상했어요. 엄마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은정은 서린이의 순수한 마음에 감동했어요. 어린 나이에도 진실을 느끼고 있었거든요. 서린아, 엄마한테 중요한 부탁이 있어. 뭐예요? 집에 돌아가서 조심해. 특히 장도연 아저씨와 최명숙 고모를 조심하라고. 왜요? 지금은 자세히 말할 수 없지만 그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 아니야. 서린이가 면회를 마치고 간 후 은정은 더욱 다급해졌어요. 딸이 위험한 사람들과 같은 집에 있다는 게 견딜 수 없었거든요. 그날 오후 변호사가 찾아왔습니다.
내일 첫 번째 재판이 있어요.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어떤 증거가 더 나왔나요? 회장님의 주치의가 증언할 예정이에요. 회장님이 독성 물질에 중독되었다고 진술할 거라고 하네요. 은정은 절망적이었어요. 모든 증거가 자신에게 불리했거든요. 하지만 희망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회장님이 깨어나셔서 증언하신다면. 회장님이 증언하신다고요? 네, 회장님 측에서 증인으로 나서겠다고 했어요. 그 말에 은정은 조금 희망을 가졌어요. 최만수 회장이라면 진실을 말해줄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날 밤 은정은 USB를 다시 꺼내보았어요. 작은 저장 장치 안에 모든 진실이 들어있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확인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선우야, 우리 딸을 찾았어. 서린이가 우리 딸이야. 남편에게 속삭이며 은정은 눈물을 흘렸어요. 기쁨과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위험해. 나쁜 사람들이 서린이를 이용하려고 해. 다음 날 아침 재판장에 향하는 길에서 은정은 충격적인 광경을 봤어요. 법원 앞에 기자들이 몰려 있었고 자신의 사진이 신문 일면에 실려 있었거든요. 간호조무사 출신 여인, 재벌 회장 독살 시도, 최가 상속권을 노린 치밀한 범행. 언론에서는 이미 은정을 범인으로 몰아가고 있었어요. 법원으로 들어가는 길에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댔습니다. 한은정 씨, 정말 회장을 독살하려 한 건가요? 상속 재산이 목적이었나요? 은정은 고개를 숙이고 재판장으로 향했어요. 이미 여론재판에서는 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판장에 들어서자 최명숙과 장도연이 앞자리에 앉아 있었어요. 두 사람은 슬픈 표정을 지었지만 눈빛에는 승리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검사가 일어서서 기소장을 읽기 시작했어요. 피고인 한은정은 최만수 회장의 신뢰를 얻어 그의 집에 들어간 후 회장을 독살하여 상속 재산을 가로채려 했습니다. 반대합니다. 은정의 변호사가 일어섰지만 검사는 계속했어요. 증거는 명확합니다. 피고인의 지문이 묻은 독성 물질, 그리고 범행 당일 회장방 근처를 배회하는 피고인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까지 있습니다. 재판부는 엄숙한 분위기였어요. 은정은 절망적인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때 뒤쪽 문이 열렸어요. 휠체어를 탄 최만수 회장이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법정이 술렁거렸어요. 회장님, 최명숙이 놀란 목소리로 외쳤어요. 장도연의 얼굴도 창백해졌습니다. 최만수 회장은 증인석으로 향했어요. 판사가 물었습니다. 증인은 성명을 말하세요. 최만수입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증언하시겠습니까? 회장은 은정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은정 씨는 저를 독살하려 한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저의 생명의 은인이죠. 법정이 술렁거렸어요. 검사가 당황하며 일어섰습니다. 하지만 그 증거들은 모두 조작된 것입니다. 최만수 회장의 단호한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은정은 희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최만수 회장의 증언이 시작되자 법정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검사와 최명숙, 장도연의 얼굴은 창백해졌어요. 반면 은정은 처음으로 희망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회장님,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사가 말하자 최만수 회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제가 쓰러진 것은 독살 때문이 아닙니다. 지병인 심장병 때문이었어요. 한은정 씨는 오히려 응급처치로 저를 살려주었습니다. 그럼 독성 물질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검사가 다급하게 물었지만 회장은 침착했어요. 누군가 일부러 심어놓은 것입니다. 한은정 씨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말이죠. 법정이 웅성거렸어요. 최명숙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오라버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혹시 그 여자에게 세뇌당하신 건 아니죠? 명수가 조용히 해. 회장의 단호한 목소리에 최명숙이 다시 앉았어요. 하지만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저에게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습니다. 최만수 회장이 김태호에게 눈짓하자 김태호가 USB를 판사에게 건넸어요. 이 안에 모든 진실이 담겨 있습니다. 법정에 대형 스크린이 설치되고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어요. 먼저 나온 것은 20년 전의 영상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한선우가 서류를 들고 누군가와 이야기하는 모습이었어요. 이것은 20년 전 제 회사의 비자금 사건을 다룬 영상입니다. 한선우 씨가 부정을 고발하려다가 목숨을 잃은 사건이죠. 영상 속에서 선우는 장도연과 마주 앉아 있었어요. 장 과장, 이 일은 잘못된 겁니다. 저는 검찰에 신고하겠어요. 한 대리, 신중하게 생각해. 당신에게도 가족이 있지 않나? 장도연의 협박하는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어요. 은정은 남편의 목소리를 듣고 눈물이 났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선우가 교통사고를 당하는 장면이 나왔는데 명백히 고의적인 충돌이었습니다. 아, 은정이 비명을 질렀어요. 남편의 마지막 순간을 보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웠거든요. 그리고 이것은 15년 전 영상입니다. 화면이 바뀌자 어린 서린이가 나왔어요. 5살쯤 되어 보이는 서린이가 울고 있었고 장도연이 아이를 억지로 데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엄마, 엄마. 어린 서린이가 울부짖는 소리에 은정의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그때 자신은 남편을 잃은 충격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었거든요. 장도연은 한선우의 딸인 서린이를 납치해서 키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한은정 씨를 제거하려고 이런 음모를 꾸민 거죠. 법정이 술렁거렸어요. 장도연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거짓말입니다. 그런 일은 없었어요. 그럼 이 영상도 거짓이란 말인가? 마지막 영상이 재생되었어요. 최근에 촬영된 것으로 보이는 영상에서 장도연과 최명숙이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형님이 그 여자를 너무 신뢰해. 이대로 가면 서린이 상속권이 위험해질 수도 있어. 그럼 어떻게 하지? 간단해. 그 여자를 제거하는 거야. 독살 시도로 몰아서. 하지만 증거가 내가 다 준비해놨어. 약봉투도 심어놓았고 CCTV도 조작했어. 영상 속 장도연의 자백에 법정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폭발적인 웅성거림이 일어났습니다. 이건 조작된 영상입니다. 장도연이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어요. 너무나 선명한 증거였거든요. 체포하세요. 판사의 명령에 따라 경찰이 장도연에게 다가갔어요. 장도연은 뒤로 물러서며 소리쳤습니다. 안 돼. 나는 국회의원이야. 면책특권이 있어. 하지만 경찰은 개의치 않고 수갑을 채웠어요. 최명숙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라버니도 이 일에 연루되어 있잖아요. 왜 저희만? 명수가 나는 이미 모든 걸 고백했다. 20년 동안 죄책감에 시달렸어. 최만수 회장의 목소리에는 깊은 후회가 담겨 있었어요. 한은정 씨, 정말 죄송합니다. 당신 남편을 지키지 못해서, 그리고 딸을 빼앗긴 걸 몰라봐서. 회장이 은정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은정은 복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미워해야 할 사람인지 용서해야 할 사람인지 알 수 없었거든요. 판사가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한은정에 대한 모든 혐의를 무죄로 판결합니다. 즉시 석방하세요. 법정이 박수 소리로 가득 찼어요. 은정은 믿을 수 없었습니다. 드디어 무죄를 증명한 거였어요. 그때 법정 뒤쪽에서 누군가 뛰어나왔어요. 엄마, 서린이었습니다.
서린이가 은정에게 달려와 안겼어요. 엄마, 정말 다행이에요. 저 정말 무서웠어요. 은정은 서린이를 꼭 안았습니다. 진짜 딸을 품에 안는 느낌이 이렇게 따뜻한 줄 몰랐어요. 서린아, 이제 괜찮아. 엄마가 지켜줄게. 엄마, 이제 정말 계속 같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럼 평생 같이 있을 거야. 법정을 나서며 은정은 최만수 회장과 마주쳤어요. 회장님, 고맙습니다. 아니요, 제가 더 감사합니다. 당신이 저를 용서해 주신다면 저도 이제 과거는 과거로 두고 싶어요. 서린이가 중요하니까요. 회장이 미소를 지었어요. 한은정 씨,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선물이 있습니다. 뭐죠? 제 재산의 절반은 서린이에게, 나머지 절반은 당신이 세우고 싶은 장학재단에 기부하고 싶습니다. 은정은 깜짝 놀랐어요. 상상도 못한 제안이었거든요. 그런 건 필요 없어요. 당신 남편 한선우 씨를 위한 기념사업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그분의 정의로운 뜻을 기리는 거죠. 은정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렇게 하죠. 선우도 기뻐할 것 같아요. 법원을 나서자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사과하는 기자들이 많았습니다. 한은정 씨, 오보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입니다. 은정은 서린이와 손을 잡고 걸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자유였습니다. 엄마, 이제 정말 끝난 거죠? 응,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야. 하늘이 맑았어요. 은정은 하늘을 바라보며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선우야, 우리 딸 찾았어. 이제 행복하게 살 거야. 재판이 끝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은정과 서린이는 새로운 집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최만수 회장이 선물해준 아담한 주택이었습니다.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은 딱 좋은 크기였어요. 장도연과 최명숙은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장도연은 납치, 살인교사, 증거조작 등의 죄목으로 15년형을 받았고 최명숙은 공범으로 10년형을 받았어요. 언론에서는 연일 이들의 추악한 실체를 보도했습니다. 엄마, 아침 먹어요. 서린이의 밝은 목소리에 은정이 부엌에서 나왔어요. 식탁에는 서린이가 차려준 간단한 아침 식사가 놓여 있었습니다. 우리 서린이가 언제 이렇게 요리를 잘하게 됐지? 엄마한테 배웠잖아요. 엄마가 최고 선생님이에요. 서린이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어요. 예전에 어둡고 외로웠던 모습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 재단 사무실 가시죠? 응, 마지막 점검을 해야 해. 은정은 최만수 회장의 제안대로 한선우 장학재단을 설립했어요. 남편의 이름을 딴 재단에서 어려운 학생들을 도울 예정이었습니다. 재단 사무실은 남편이 마지막으로 일했던 회사 근처에 마련했어요. 한선우 장학재단 개소식, 현판이 걸린 사무실을 보니 은정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남편이 꿈꿨던 정의로운 세상을 만드는 첫걸음이었거든요. 선생님, 신청자가 벌써 50명이 넘었어요. 직원이 서류를 보여주며 말했어요. 생각보다 많은 학생들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좋네요. 모두 꼼꼼히 검토해서 정말 필요한 학생들을 도웁시다. 은정은 한 명 한 명의 신청서를 살펴봤어요. 어려운 환경에서도 열심히 공부하는 학생들의 이야기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엄마, 저도 나중에 이 재단에서 일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서린이가 커서 아빠의 뜻을 이어받으면 얼마나 좋을까. 오후에는 최만수 회장을 만나러 갔습니다. 회장은 요양원에서 지내고 있었어요. 건강이 많이 나빠져서 이제는 휠체어 신세였습니다. 은정 씨, 서린이 왔군요. 회장의 얼굴은 많이 야위었지만 눈빛은 평화로워 보였어요. 회장님, 어떻게 지내세요?
좋습니다. 마음의 짐을 덜어서 그런지 오히려 편해요. 회장은 서린이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서린아, 새 학교는 어떠니? 좋아요, 할아버지. 친구들도 많이 생겼어요. 서린이는 전학을 와서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고 있었어요. 처음엔 걱정했지만 밝은 성격 덕분에 금세 인기짱이 되었습니다. 은정 씨,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회장이 서류 봉투를 꺼냈어요. 뭔가요? 당신 아들 민준이를 찾았습니다. 은정은 깜짝 놀랐어요. 연락이 끊어진 지 3년이 넘은 아들 이야기였거든요. 정말요? 네, 서울에서 작은 회사를 다니고 있어요. 주소와 연락처가 여기 있습니다. 은정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어요. 아들의 최근 사진도 들어 있었습니다. 많이 야위었지만 건강해 보였어요. 고맙습니다. 정말 고마워요. 가족이 다시 모이길 바랍니다. 집으로 돌아온 은정은 한참 동안 아들의 사진을 바라봤어요. 서린이가 옆에 앉았습니다. 엄마, 그분이 민준 오빠예요? 응, 엄마의 첫 번째 아들이야. 내 오빠지. 우와, 정말 멋있어요. 빨리 만나고 싶어요. 은정은 용기를 내서 민준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오랜만에 듣는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여보세요? 민준아, 엄마야.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한참 후에 민준이가 대답했습니다. 엄마, 정말 엄마세요? 응, 엄마야. 보고 싶었어? 저도 보고 싶었어요. 그런데 창피해서 연락을 못 드렸어요. 왜 창피해? 제가 별로 성공하지 못해서요. 엄마가 실망하실까봐. 은정의 눈에 눈물이 났어요. 아들이 혼자 그런 고민을 하고 있었다니. 바보야, 엄마가 언제 성공해야 사랑한다고 했니? 그냥 내가 건강하면 돼. 엄마. 민준이의 목소리도 울먹거렸어요. 민준아, 엄마한테 할 이야기가 많아. 그리고 내가 만나야 할 사람도 있고. 누구요? 내 여동생이야. 다음 주 주말 민준이가 집으로 왔습니다. 3년 만에 보는 아들은 많이 컸지만 여전히 은정에게는 어린아이 같았어요. 엄마, 민준이가 은정을 껴안았어요. 30이 다 된 아들이지만 엄마 품에서는 여전히 아기였습니다. 많이 컸네, 우리 아들. 엄마도 많이 예뻐지셨어요. 그때 서린이가 수줍게 다가왔어요. 오빠, 안녕하세요. 저는 서린이에요. 민준이는 서린이를 보자 깜짝 놀랐어요. 이 아이가. 응, 내 여동생이야. 정확히는 이복 여동생이지만. 은정이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을 민준이에게 설명했어요. 아버지의 죽음에 얽힌 진실, 서린이를 찾게 된 과정, 그리고 재판까지. 민준이는 충격적인 이야기들을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럼 아버지는 정말 사고가 아니라, 응, 정의를 위해 목숨을 바치신 거야. 민준이의 눈에 아버지에 대한 새로운 존경심이 떠올랐어요. 오빠, 저희 이제 정말 가족이에요? 서린이의 순수한 질문에 민준이가 웃었어요. 그럼 당연하지. 우리는 가족이야. 저녁 식사 시간, 오랜만에 완전한 가족이 한 식탁에 앉았습니다. 은정은 가족들의 웃음소리를 들으며 행복감에 젖었어요. 선우야, 보고 있지? 우리 가족이 다시 모였어.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속삭이며 은정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해가 저물어가고 있었어요. 은정은 마당에 나가 저녁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서린이와 민준이가 옆에 와서 함께 서 있었어요. 엄마, 이제 우리 평생 같이 있는 거죠? 서린이가 은정의 손을 잡으며 물었어요. 그래, 다시는 놓치지 않을 거야. 저도 이제 연락 안 끊을게요, 엄마. 민준이도 다른 손을 잡았어요.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은정은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남편은 떠났지만 그가 남긴 사랑과 정의의 씨앗이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었습니다. 우리 가족, 영원히 함께하자. 세 사람의 그림자가 노을 속에서 하나가 되었어요. 긴 고난의 시간이 끝나고 진짜 행복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